예전에는 사람은 본래 착하고 정직하다고 믿었어요. 저는 세상에 그런 믿음 하나 품고 가능한 한 성실하고 다정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쉽게 사람을 믿지 않게 됐고 어쩌다 마음을 열었다간 큰 대가를 치르기도 했죠. 그럴 땐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삶은 가끔씩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 다시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하는 희미한 빛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31살이 된 저는 그동안 참 많은 실수를 하며 조금은 철들었습니다. 하지만 22살, 대학을 갓 졸업한 그 시절,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공학 학위를 받고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유리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유리는 저보다 4살 많은 연상이었고 같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장문 강사와 MFA 과정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관심사도 삶의 방식도 모두 달랐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정말 잘 맞았어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고 웃음의 결이 맞았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유리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 10살까지 살다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 그녀를 따라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 영어 실력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유리 덕분에 훨씬 늘었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용기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2달 만에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그 이후 1년 넘게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했어요. 10대 때부터 그랬죠. 누군가 다가오면 이유 없이 따라갔고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유리를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죠.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자신이 원하는 관계로 이끌어낸 사람이었단 거요. 졸업 후 저는 꽤 괜찮은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고 유리는 여전히 학사 과정을 마무리 중이었어요. 당시엔 쇼핑몰 옷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그때 저는 좀 어리석게 착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집세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유리는 식비 정도는 자신이 낸다고 했지만 실상 우리는 늘 외식했고 카드 계산은 항상 제 몫이었어요. 그녀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다고 했고 저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한국에선 보통 남자가 먼저 청혼하지만 여긴 다르잖아. 저는 당황했지만 기뻤어요. 제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고 당시엔 다른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 편견도 있으셨지만 유리의 당당함과 세련된 매력에 결국 마음을 여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늘 유리에 대해 좋은 말만 했고 통역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의 노력을 고마워하며 묵묵히 따라줬고요. 유리 부모님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 그런지 딸이 나보다 어린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는 사소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태권도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고 그냥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죠. 그랬더니 유리는 살짝 웃으며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빠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야. 그녀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지만 어딘가 그 말엔 무게가 있었어요. 몇 주 후 그녀는 사실 아버지는 그냥 은퇴한 자동차 정비사야. 예전엔 그걸 좀 과장해서 말했었어. 라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도 사람이란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겼죠. 몇 년이 흘러 우리는 지안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지안이는 저희의 전부였고 두 문화를 품은 아이답게 밝고 섬세하고 특별한 감수성을 지녔어요. 사람들은 지안이를 보면 늘 참 예쁜 아이네요 하며 감탄했죠. 저는 늘 가슴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난 이 아이의 아빠야. 그 자체로 충분하다. 하지만 삶이란 건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유리는 어느 날 MFA를 하고 싶다며 다시 학업을 시작했어요. 근처 대학들은 그녀의 학점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학비가 한 학기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립대에 등록했죠.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장학금은 모두 거짓이었고 저를 경제적 지지대로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그녀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고 우리는 가족이니 당연한 희생이라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 한마디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우리 사이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가 그때 했던 말, 나 자신을 찾고 싶어라는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려요. 지금까지 당신을 속여왔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당연히 물어봤죠.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를 좀 찾고 싶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럼 너 이사 가겠다는 거야? 그 말을 꺼내는 내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서글퍼요. 결국 나는 스스로를 밀어내며 작은 모텔방 하나에 들어갔고 여전히 세 식구가 살던 3룸 아파트의 월세와 대출은 내 몫이었죠. 그녀에게 공간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걸 감수했어요. 유리는 그 뒤로도 당당했어요. 마치 고귀한 존재처럼, 마치 뭐라도 된 듯 일요일이면 와서 지안이 좀 보고 가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평범한 가족인 척하게 했죠. 딱 그때뿐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나고 나는 유리에게서 이혼하겠다는 통보를 들었어요. 그건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 같았죠. 그녀는 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난 나 자신을 찾아야 해. 그 말 얼마나 진부한가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변명이고 모든 책임을 자기 감정의 안개 속으로 숨기는 말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혹시 진짜로 다른 사람 생긴 거야? 그녀는 여전히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정말 가슴을 찢어놨어요.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이제 와선 놀라운 말도 아니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괴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딸, 지안을 매일 안아줄 수 없다는 현실. 이제는 공동 양육권이라는 이름으로 시간 제한된 만남만 허락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유리는 처음부터 공동 양육 따위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전적으로 지안을 혼자 키우겠다고 주장했고 내가 모텔에 머무르던 시절 그녀는 나를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내 부모님께도 제가 몇 년 동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과거에 태권도를 배운 걸 두고 그게 증거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그녀는 법정에서도 능숙하게 자신을 피해자처럼 연기했습니다. 젊지만 경험 많은 판사는 유리의 주장을 신뢰했고 결국 저는 양육권을 박탈당한 채 제한적인 면회권만 부여받았습니다. 지안이가 조금씩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을 무렵 유리는 아이에게 제게서 멀어지도록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이가 절 보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유리는 문자로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안이가 오늘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대요. 아이의 입에서 직접 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문자는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심했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남겼다가 증거로 쓰일까봐 언제나 문자로만 감정을 누르고 답장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살지도 못하는 집에 대출금을 갚고 있었고 딸을 보는 일은 언제나 허가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상사가 나를 불렀어요. 이제 여기까지야. 그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제 짐을 차에 싣고 회사를 나설 때 팀원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황, 안쓰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이후 전 동료들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루머부터 유리에게 집착하고 위협하는 남편이라는 소문까지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도 그런 소문이 전달되었다더군요.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서 바로 상사에게 내가 이혼했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미리 말했어야 했어요. 그때 난 너무 순진했습니다. 유리에게 조용히 물었죠. 혹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친한 친구들이 있어. 서로 비밀도 공유하고 지켜주기도 하지. 그녀는 지금 한 커뮤니티 대학에서 작문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학비를 다 부담해준 그 MFA 과정, 그게 지금 그녀의 직장이 되었죠. 그 후 법원은 내 수입과 상관없이 양육비와 배우자 지원금을 고정해서 결정했고
유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내 커리어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예전 직장에서 나를 신뢰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내 실력을 알아봐주는 새로운 회사 덕분에 다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생활비, 심지어 그녀의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했던 나는 결국 교축까지 바닥났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 주간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며 생계를 잇기 위해 보조 업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급하게 아무 일이나 잡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늘 초조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와 또래였고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미국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라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녀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예술과 디자인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디자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내가 그 관계에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하은은 내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걸 굳이 되묻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고 저에게도 그렇게 존중을 베풀어줬어요. 수지와 달리 하은은 자신만의 집이 있었고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먼저 물었어요. 혹시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한 내 방,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천천히 쌓여가는 관계가 더 소중했거든요. 하은은 그걸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학업을 이어가며 AAA 디자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가 공식적인 학위 없이도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건 꽤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결과도 좋았죠. 하지만 언제나 걸림돌은 학위였습니다. 상사의 입장은 분명했죠. 승진은 학위 있어야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즈음 하은이 수강하던 영어 수업의 교수가 바로 유리였어요.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정황상 둘 다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도 처음엔 저와 유리 사이를 전혀 몰랐고 알게 된 뒤에도 절대 말하지 않았죠. 저는 부탁했어요. 이건 나만의 일인데 그냥 비밀로 해줄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유리에게 접근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가끔 술자리를 제안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와중에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대학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걸 하은이 녹음한 거죠. 믿기지 않겠지만 유리는 그 술자리에서 제가 보조 업무나 한다며 비웃는 말까지 했어요. 그녀는 정말 능숙했어요. 그 남자 컴퓨터 석사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허드렛일하는 인생이야. 하은은 그 순간까지도 담담했어요. 저는 그녀가 보여준 녹음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유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증거를 하나씩 모아왔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리는 제 영어 발음을 흉보며 웃었고 제 존재를 마치 무기력한 실패자처럼 표현했죠.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딸한테 한 번도 애정 표현 제대로 못했어. 그냥 말 없는 인간이었지. 그러곤 장난스럽게 지안이 다치게 하면 독이라도 먹일 거야. 하하. 그걸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대화를 이렇게 끝맺었어요. 재판 가서 눈물 흘리면 돼. 판사 앞에서 멋지게 연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돈 뜯었어. 하은은 매번 이런 대화를 듣고 나면 제게 전화를 걸어 알려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증거로 모았습니다. 그녀가 녹음한 또 다른 내용 중에는 유리가 젊은 남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자랑도 있었습니다. 다들 20살 정도였지. 그 애들이 나랑 놀려고 안달이었거든. 교수 책상 위에서 한 적도 있어. 그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모든 말은 끔찍했지만 저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은은 졸업 후 승진했고 학교의 고위 관리자와 면담해 녹음을 모두 제출했어요. 관리자는 진지하게 듣고 말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결국 유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학위는 논문 조작 및 부정행위로 취소되었고 교수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관련 학생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퇴학 대신 강한 경고 조치만 주어졌고 유리만 해고되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유리가 과거 약물 소지, 아동학대, 허위 증언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범 수용자가 된다 해도 5년 미만으로 출소는 불가능하고 지안이의 양육권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유리 부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며 하은의 양육권까지 흔들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25년 전 유리 가족이 연루된 미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리 일가는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하은과 결혼했습니다. 지안이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올가을 우리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에요. 부모님은 아직도 영어는 서툴지만 하은은 저를 위해 그리고 지안이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머릿속에서 조심하라는 경고가 떠오르지만 제 가슴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유리, 잘 가. 지금 너는 너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아니,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확신해요. 과거는 미래를 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때론 아주 작고 아픈 끝맺음에서 오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 고해성사처럼 써내려가고 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아니, 누구를 탓해선 안 된다는 걸 이미 나는 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싶다. 세상은 때로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등을 가장 무참하게 돌린다. 나는 진심이었다. 사랑했고 가정을 만들었고 꿈도 함께 나누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건 어릴 적부터의 소망이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을 꺾는다. 대학 마지막 해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다. 가족은 생계가 막막해졌고 나는 결국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원으로 길을 바꿔야 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땐 몰랐지만 사람들을 직접 돌보며 느낀 보람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내 아내가 된 사람이었다. 모든 게 마치 꿈처럼 흘러갔다. 서로를 이해했고 소소한 웃음도 많았다. 우리는 함께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마침내 나는 의대의 문을 다시 두드릴 수 있었다. 그녀도 기뻐해줬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나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주겠다고 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하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날아오를 수 있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 기쁨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입학 지원서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여러 의대에서 합격 통보가 왔다. 삶이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출산 이후 그녀는 산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함께 버텨야 했다. 나는 인터뷰를 위해 전국을 다녀야 했고 아이는 갓 돌이 지나지도 않았을 때라 그 시기에는 거의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단 삶이 너무 거칠었다. 부부로서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중 다른 지역 의대에 합격했고 우리는 이사를 고민했다. 장학금을 제안받았고 학교의 평판도 좋아서 그녀도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그중 코로나가 터졌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지도 불확실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아내와 아이가 부모님 근처에 머무는 걸로 결정했다. 나는 봄이 되면 다시 합치자고 약속했다. 그녀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10월 말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이혼하자. 아무런 징조도 없이 날아든 말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그저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이라고만 대답했다. 그 대답은 솔직히 말해 최악이었다. 그 뒤로 3주간 우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추수감사절에 돌아갔을 땐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너무 우울했어. 라고 말했다. 서로를 회복해보자고 이야기했다. 나도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하지만 또다시 그녀는 내게 말한다. 나 혼자 있고 싶어. 그 말과 함께 공항에서 그녀는 오지 않았고 나는 부모님 댁에 멍하니 며칠을 보내야 했다. 결국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당신이 의사가 되는 거 난 싫었어. 그 말을 하지 못했어. 나는 물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녀는 말했다. 나냐, 의대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나는 의학을 선택했다. 내 아이는 이제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겐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커플 상담도 거절했고 마음을 바꿀 여지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무력하게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의대 수업, 병원 실습, 전국을 오가는 일정 속에서 나는 아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가끔 중재라도 요청해보지만 그녀는 말한다. 그냥 깔끔하게 반으로 나누자. 통장도, 집도, 아이도. 그녀는 공동으로 마련한 가전도 본인이 사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이 글을 왜 쓰는 걸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누군가 이 감정을 이해해 줄까봐. 혹시 나처럼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또 있을까봐. 며칠 전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봤다. 그건 최후의 본능 같은 거였다. 그녀는 여동생, 절친과의 대화를 전부 지워놨다. 하지만 단톡방 하나를 지우지 못했더라. 그 안에 한 남자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이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배신의 결과였다는 걸. 그녀들은 자신들을 잃어버린 시간의 여성들이라 불렀다. 그 안엔 이혼한 여성이 있었고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다. 나는 그 무리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 사랑해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친구들에게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점이다. 그녀는 생리가 늦어져 불안하다는 말을 하며 그 남자와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암시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녀는 나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 거짓의 장막 속에서 무방비였다. 나는 그녀의 여동생을 정말 친한 사람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마자 그녀는 나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거짓말을 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놀라는 척했고 뒤에서는 나의 전화 기록까지 뒤지며 불리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남자, 그는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이라는 현실이 그녀의 판타지를 깬 것이 아닐까. 그녀는 그에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남편에 대한 감정은 없어졌지만 가정을 위해 남아있을 거야 라는 기묘한 선언을 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남자는 내 아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는 아이를 나에게 맡기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완전히 숨기려 했고 내가 그녀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연극에 박수를 쳤을 것이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우리 아들의 사진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당신이랑 똑 닮았어. 꼭 쌍둥이 같지 않아? 라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진실을 왜곡했고 마치 기억 자체를 편집하듯 자기만의 판타지를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외도라는 안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 된다. 나는 이제 그녀를 마중하러 직장 앞에 도착해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이혼 서류를 건네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녀는 내가 도착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바로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끝내자.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미안해. 나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나 자신도 싫어.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비밀을 끝까지 숨기려 했던 내 태도가 문제였어.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이나 친구 중 누가 나에게 정보를 흘렸는지 불안해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누가 알렸는지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날 위해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냥 솔직히 다 말할게. 처음부터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 그 시작은 해충 방제 기사였다.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 기사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40대 초반의 기혼자였고 두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정서적인 외도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 후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졌고 그렇게 3월까지 연락이 계속됐다. 그 남자의 아내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 9월, 그녀는 26살의 불법 체류 타일공과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한국어도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듣는 내내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방학 때 집에 오면 태연히 연기하며 나를 맞이했고,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성관계를 가졌고, 그녀는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고 매일 밤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낮에는 그 남자와 놀러 다녔다. 심지어 그녀가 자가격리를 했을 땐 의료계에 종사하면서도 그 남자와 시비를 함께 보냈다. 우리 아이는 그 시간 내내 내 부모님이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 내가 너무 미쳤었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정했다. 당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이젠 정말 알겠어.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말처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마지막 무언가가 툭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모은 돈 4천만 원을 그 남자를 위해 썼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의 신뢰, 우리의 시간, 우리 가정, 그 모든 것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가 일을 하려면 트럭이 필요했단다. 가진 건 하나도 없던 남자였고 그녀는 그에게 한 번쯤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관계에서 진지한 미래를 기대하진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다. 단지 그가 곁에 있어줄 때는 외로움이 조금은 덜 느껴졌을 뿐이라고. 너랑은 달라.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렸다. 너는 내 옆에 없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는 덧붙였다. 비난하려는 것도 변명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건 오직 하나였다. 내가 널 위해 뭘 포기했는데 넌 나를 위해 뭘 했어? 나는 그 질문을 목구멍에서 삼켰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라틴계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곤 나지막이 그 사람은 흑인이었어. 나는 스페인어를 번역기 돌리듯 이해했다. 그 남자가 나에 대해 너는 아들에게 신경도 안 쓴다고 말했다는 걸. 정작 그는 나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에게 내 얘기를 나쁘게 한 적 없어. 넌 좋은 아빠야. 하지만 그 말은 차갑게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말을 해? 그 남자가 내게 품은 오해는 결국 그녀의 말에서 비롯됐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울 듯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왜 나한테 소리치지 않아? 왜 화내지 않아? 나 쓰레기잖아. 그렇게 느끼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녀는 자기를 싫어한다고,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이제는 스스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냥 감정만 말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다. 외도는 우리를 너무 멀어지게 했고 모든 걸 더 망쳐놨다고. 그녀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고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산후 우울증을 탓하며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했다. 이젠 오직 자기 자신과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백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에겐 절대 말하지 못할 거라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그녀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이런 딸의 모습을 아시면 아마도 충격에 무너질 거라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너한테 소리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동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혼하고 싶다는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난 아직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어. 조금씩 다시 노력하고 싶어. 그녀는 별거를 제안했다. 내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든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혼자 지내겠다고 약속하며 나는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도 알았다. 내가 더 이상 그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말하길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올래? 나는 소파에서 잘게. 너는 침대에서 자. 편히 쉬게 해줄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문제는 잠자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다. 내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만약 우리가 아들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떠났을 거다. 이 모든 상황은 정말 지옥 같았다. 나는 사촌 형과 통화했다. 그의 아내는 과거에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외도를 저질렀다. 그는 그때 결단했고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후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아들이 9살이 되던 해 아이는 아빠에게 물었다. 왜 엄마랑 같이 살지 않아? 그 질문이 그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사촌은 말했다. 이혼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는 걸 지켜보는 일이야. 그는 내게 조언했다. 충동적으론 판단하지 마. 요즘 외도? 너무 흔해. 셀럽들도 옆집 사람들도 다 해. 하지만 아이가 중심이야. 나는 고민 끝에 마음을 정리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자. 시간을 갖자. 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나는 의사의 길을 가고 싶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내 아들은 나의 전부였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걸 본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의미 없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만큼 간절했기에 겪어야 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잠에 들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가 말한 것들, 그녀의 눈빛, 그녀의 고백, 그녀는 확실히 진심 같았다. 그러나 그 어떤 진심도 한 번 저질러진 일의 무게를 지우진 못한다. 우리에겐 아이가 있다. 그 사실이 모든 걸 무겁게 만든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을 맴돌았던 건 딱 하나였죠. 만약 우리가 아들을 갖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그게 진심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 이 엉망진창의 현실 속에서 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나도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소중히 대해줄 누군가가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녀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가족을 만들고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녀는 날 배신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 내 삶의 전부예요. 그날 밤 나는 사촌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내 상황과 너무도 닮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의 아내 역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가장 친한 친구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해방감마저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아들이 9살이 되던 해 아이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아빠, 왜 엄마랑 같이 안 살아? 그리고 말없이 쌓였던 감정이 터지듯 아이의 마음속에서 작게 흔들리던 상처들이 점점 더 커졌대요. 형은 말했어요. 이혼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이의 슬픔을 매일 마주보며 살아가는 일이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요즘 외도 정말 흔해.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실수는 해. 하지만 결국 아이가 중심이야. 그 말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정은 내렸어요. 최소 6개월 혹은 1년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보기로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돌볼 거예요. 의사의 꿈을 이루고 아들과 함께 자라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시간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고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에 들어가 조용히 잠에 들었어요. 모든 게 잘 모르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그녀는 나에게 진심을 말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고 분명 후회의 기색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후회가 과거를 지우진 못해요. 우리는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의 존재는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꿈꾸던 모습과 너무도 다르게 흘러가요. 희망과 절망 사이,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죠. 사랑만으로 함께할 수 없는 날도 있고, 때로는 아이 하나가 우리에게 남은 모든 이유가 되기도 해요. 아프고 믿음이 깨져버린다 해도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왜냐면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